차가운 12월의 공기가 법원 앞 화강감 계단을 휘감았다. 김순자는 낡은 겨울 코트에 깃을 여미며 거대한 유리문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코트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었고 수십 번의 겨울을 나며 색이 바랜 갈색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8년 만이었다. 판사가 된 큰아들 박준호의 얼굴을 보러 오는데 꼬박 8년이 걸렸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는 내내 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십 번도 더 되뇌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일은 힘들지 않고 얼굴 한번 보자꾸나. 하지만 막상 웅장한 법원 건물 앞에 서자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하얀 입김처럼 흩어져 버렸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싸늘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3층 민사부로 향했다. 대리석 복도는 너무나 길고 고요해서 낡은 운동화가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박준호 판사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발치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망설이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준호의 눈과 마주쳤다. 아들은 법복을 입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마르고 날카로워진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결코 반가움의 표정이 아니었다. 어머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는 재빨리 복도 쪽을 힐끗 살피더니 순자가 들어온 문을 조용히 닫았다. 마치 부끄러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8년 만에 만난 아들이 건넨 첫마디였다. 그냥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지.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준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낡아빠진 코트와 운동화에 머물러 있었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경멸과 불편함이었다. 어머니 이런 옷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여긴 법원이에요. 동료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있었다. 순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가 처량하게 울렸다. 준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다. 두툼한 지갑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와 지폐가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중 가장 낡고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드릴 테니 버스비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오지 마세요. 전화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차가운 지폐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들의 손은 더 차가웠다. 아니, 아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준호는 이미 사무실 문을 열고 그녀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는 5,000원짜리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8년의 그리움이 하룻밤을 꼬박 세워 찾아온 엄마의 간절함이 고작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으로 돌아왔다. 가볼게. 목이 메어 겨우 한마디를 뱉고 사무실을 나섰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순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8년 전 남편 박동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멈춰버렸다. 종로 귀퉁이에서 평생 낡은 시계만 고치던 남편.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판사 아들과 교수 아들을 뒀다며 늘 허허 웃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떠나고 텅 빈 집에는 그녀 혼자 남았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에서 가난한 홀어머니는 이미 지워진 존재였다. 먼지 쌓인 집에 들어선 순자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문득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때 묻은 시계 수리도구,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손목시계.
남편의 채취가 묻어나는 물건들을 어루만지던 순자의 손끝에 상자 바닥에 깔린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걸렸다. 삐뚤빼뚤한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자에게 이건 꼭 간직해. 나중에 꼭 쓸 일이 있을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낯선 영어 단어 12개가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평생 논밭과 시계 부품만 보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아무나 다름없는 글자들이었다. 이게 대체 뭘까? 남편은 왜 이런 걸 남겼을까?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장례식 때도 찾아와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던 서진우 변호사. 그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순자는 망설일 틈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 변호사님, 저 동수 사람인데요. 혹시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은 순자가 평생 와본 곳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이었다. 진우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순자는 더듬거리며 가방에서 네, 알겠습니다. 중단된 부분부터 제1장의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순자는 더듬거리며 가방에서 남편이 남긴 그 종이를 꺼내 건넸다. 구겨지고 빛바랜 종이 조각이었다. 서진우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빽빽하게 적힌 12개의 영어 단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메모려니 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이 종이 위를 떠나지 못한 채 고정되었다.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순자는 똑똑히 보았다. 잠깐만요, 형수님. 진우는 하던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컴퓨터로 향했다. 사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타자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때쯤 키보드 소리가 멎었다. 진우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형수님, 이 종이 정말로 형님 유품 상자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맞아요. 그게 대체 뭐길래 그래요? 진우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건 비트코인 지갑의 복구 문구입니다. 비트코인 그게 뭐예요? 텔레비전에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가상화폐입니다, 형수님. 형님께서 아주 예전에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호기심에 조금 사두신 모양입니다. 시계 수리하시면서 컴퓨터 부품도 좀 다루셨으니까요. 순자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무엇이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물 한 잔을 따라 건네며 말했다. 우선 이거 드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형수님.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신중한 태도에 순자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얼마인데요? 말해봐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1조 2천억 원. 현재 시세로 그 이상입니다. 순간 순자의 귀가 멍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쪼쪼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만져본 적도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돈의 단위였다. 자식들 학비 때문에 달아빠진 무릎을 부여잡고 밤새 바치를 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 남편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고 갔다고?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은 게지요. 아닙니다, 형수님. 1조 2천억 원이 맞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쁨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서 아침에 아들이 쥐어준 5천 원짜리?
지폐에 차가운 감촉이 되살아났다. 이런 옷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1조 2천억 원을 가진 엄마에게 아들은 5천 원을 쥐어주며 가난을 꾸짖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희극인가.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칼날처럼 시리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리고는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진우의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위에 그 지폐를 툭 하고 올려놓았다. 1조 2천억 원의 비밀과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의 극명한 대비였다. 진우는 그녀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순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을 거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서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게 떨리지 않았다. 그 흔들림 없는 단호한 음성이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형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자는 테이블 위에 5,000원짜리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말했다. 이 돈 대해서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내 아들들에게는 절대. 진우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네, 아니 왜? 아드님들이 알면 기뻐할 텐데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서운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들이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이 늙은 어미인지 아니면 어미의 돈인지. 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온 김순자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가난의 무게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1조 2천억 원이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가 그녀의 영혼을 텅 비게 만들었다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다시 채워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주머니 속 5천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 지폐는 아들의 무정함에 대한 서러운 증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시험지였다. 그녀가 치를 시험의 첫 번째 결과물. 순자는 그 구겨진 지폐를 조심스럽게 펴서 낡은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이틀 후 순자는 다시 집을 나섰다. 이번에 그녀가 향한 곳은 둘째 아들 박현우가 교수로 있다는 명문 공과대학이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은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애원이 아닌 심판이었다. 현우는 어릴 적부터 형보다 다정했다. 살갑게 어깨를 주무르던 아들이었다. 그 기억이 진실인지 아니면 돈이 없던 시절에만 유효했던 연극이었는지 그녀는 확인해야만 했다. 캠퍼스는 젊음의 활기로 넘쳐 흘렀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서 청명하게 울렸다.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순자의 남루한 행색은 섬처럼 외로웠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힐끗거렸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학관 건물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도 있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계단을 택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3층 복도 끝 부교수 박현우라는 명패가 붙은 연구실 문 앞에 섰다. 어릴 적 현우의 방문을 열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은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순자는 조금 더 힘을 주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날카롭게 경계하는 듯한 현우의 목소리였다. 형의 목소리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현우야, 나다 엄마, 전막이야? 순간 문 너머가 조용해졌다. 숨막히는 침묵. 아들이 문을 열고 달려나와 엄마 하고 외쳐주길 바라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 대신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교수님 누구신데요? 조교인 듯했다. 그리고 이어진 현우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아,
모르는 분이라고 해. 세상이 멈췄다. 귓가에 이명이 울렸다. 모르는 사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 칭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에 순자는 벽을 짚었다. 이윽고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살짝 열렸다. 젊은 여자 조교가 곤란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저 누구 찾으세요? 나 박현우 교수 엄마인데. 조교는 문틈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더욱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바쁘셔서 면회는 예약을 하셔야. 예약이라니 어미가 아들 보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하단 말인가. 순자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조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했다. 그때 문 너머에서 현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냥 다음에 연락하고 오시라고 해. 네, 저 죄송하지만 다음에 연락하고 와주세요. 철컥. 문은 무정하게 닫혔다. 닫힌 문 앞에서 순자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강의 소리만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혹시나 아들이 잠깐 놀라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문을 열고 나와 용서를 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강의가 끝났는지 학생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초라한 노파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다. 그 시선이 칼날처럼 따가웠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현우가 연구실을 나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보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고쳐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자가 있는 곳의 반대편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명백히 그녀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현우야. 복도 전체에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와 현우에게로 향했다. 현우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도망치듯 계단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순자는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참으려 해도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 큰아들은 5,000원이라는 돈으로 모욕을 줬지만 둘째 아들은 아예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착해 보이는 여학생 하나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이의 따뜻한 한마디에 순자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내 자식보다도 못한 남의 자식이 더 따뜻했다. 괜찮아. 고마워, 학생. 학생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다. 대학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건물 3층. 저 어딘가에 그녀가 낳고 기른 아들이 있었다. 제 어미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도망쳐버린 아들. 두 아들 2번의 시험. 결과는 모두 낙제였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순자는 지갑 속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막내딸 박하윤이 사는 옥탑방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였다. 아니,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마지막 확인 절차였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잔인한 시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야 했다. 순자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두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살을 내는 듯 아팠지만 김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변두리 낡고 허름한 주택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동네였다. 12월의 해는 야속할 만큼 짧아 거리는 이미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벗겨진 담벼락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마지막 여정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다.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좁은 골목길 끝에 다다랐을 때 낡아빠진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나타났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퀴퀴한 냄새를 애써 참으며 그녀는 가파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랐다. 3층까지 오르자 옥상으로 향하는 절벽처럼 가파르고 좁은 계단이 다시 나타났다. 난간조차 없는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들들의 냉정한 얼굴과 차가운 목소리가 망령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마침내 녹슨 철문 앞에 섰다. 문 옆에 놓인 낡은 신발장 위 달아빠진 막내딸. 박하윤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제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먼저 열렸다.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려던 하윤이었다. 엄마,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고된 삶에 찌들어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그늘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피로함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만은 엄마를 향한 반가움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윤아. 순자는 목이 베어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추운데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오직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재빨리 엄마의 차가운 손을 낚아채듯 잡고 좁은 방 안으로 이끌었다. 방은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았다. 차의 5평도 되지 않는 공간. 한쪽 벽에는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냉장고가 위태롭게 윙윙거렸다. 방 한가운데 깔린 낡은 전기장판이 이 집의 유일한 온기인 듯했다. 엄마 추우셨죠?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하윤은 엄마를 전기장판의 가장 중심, 가장 따뜻한 자리로 이끌어 앉혔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엄마의 부은 다리를 보더니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힘드셨죠? 아이고, 우리 엄마 다리가 꽁꽁 얼었네. 일하느라 거칠어진 딸의 손. 하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손길보다도 따뜻했다. 두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녀의 지친 다리를 막내딸은 말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 따스한 온기에 순자는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들은 잘 지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큰오빠는 5,000원을 주며 내쫓았고 작은 오빠는 아예 모르는 척 도망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응, 둘 다 아주 잘 지내더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럼 됐어요. 오빠들이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요 뭐. 하윤은 순수하게 웃었다. 오빠들을 향한 원망 한 점 없는 그 얼굴에 순자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그럼 먹고 왔지.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부엌으로 가더니 얼마 남지 않은 찬밥과 김치를 꺼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싱크대 선반을 뒤져 마지막 남은 라면 한 봉지를 찾아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저것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양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할 수 있었다. 엄마, 그래도 뜨끈한 국물이라도 드셔야죠. 제가 라면 하나 얼른 끓여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너 먹어야지. 저 아까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드시라고 끓이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순자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냄비에 물이 끓고 라면이 익어가는 냄새가 좁은 옥탑방을 고소하게 채웠다. 하윤은 그 라면에 남은 김치까지 송송 썰어 넣고 자신의 몫이었을 달걀 하나까지 탁 깨뜨려 넣었다. 이윽고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이 순자의 앞에 놓였다. 엄마 어서 드세요. 불기 전에. 순자는 말없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면발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뜨거운 눈물도 함께 넘어갔다. 눈물이 라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다. 세상에 그 어떤 진수성찬도 이보다 더 따뜻할 수는 없으리라. 제 한몸 누일 곳도 변변찮은 딸이 제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내어준 이 라면 한 그릇.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식의 마음이었다. 라면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했다. 그날 밤 하윤의 성화에 못 이겨 순자는 그 좁은 옥탑방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하윤은 하나뿐인 이불을 엄마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담요를 두른 채 엄마 옆에 누웠다. 엄마 사랑해. 어둠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아 누워 딸을 꼭 껴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차가운 옥탑방의 한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이 차갑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준 이 딸을 위해 이제는 자신이 온 세상이 되어주겠다고. 남편이 남긴 1조 2천억 원.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가짜를 심판하는 칼이었다. 차가운 옥탑방 그곳에서 김순자의 기나긴 인생의 겨울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어떤 겨울바람보다도 시리고 날카로운 계획이 그녀의 심장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하윤의 옥탑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 김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난 8년간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던 무기력과 슬픔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도록 담금질한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준 한 번도 입지 않은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는 서진우 변 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 진우의 비서조차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진우는 차를 준비하다 말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순자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순자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으며 서론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다. 서 변호사님, 내 딸 하윤이가 일하는 곳 강남의 그 5성급 호텔, 그걸 사고 싶습니다. 진우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 호텔을 사시겠다고요? 네, 얼마면 됩니까? 그 호텔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소유입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더러 혹시 나온다 해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최소 8천억은 좋게 넘을 8천억. 순자가 말을 잘랐다. 그녀는 조금도도 놀라는 기색 없이 마치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값을 흥정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그럼 사세요. 돈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의 돈 자랑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 맺힌 한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순자가 평범한 상속과는 다른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형수님, 명의로 호텔을 인수하면 그 즉시 모든 사실이 아드님들 귀에 들어갈 겁니다. 언론에도 대서특필될 거고요. 그건 안 됩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내 딸 하윤이도.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우는 컴퓨터를 켜고 복잡한 도표를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특수목적법인 줄여서 SPC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금은 형수님에게서 나오지만 표면적으로는 해외 투자 자본이나 다른 법인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이의 지분 100%를 형수님께서 비밀리에 소유하시는 겁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서 변호사님과 나 단 둘만 아는 겁니다. 그날 이후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법조계와 금융계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조세 회피처의 서류상의 회사가 세워졌고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1조 원에 달하는 거액이 그 회사의 자산으로 둔갑했다. 법인의 이름은 희망 디벨롭먼트, 순자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붙잡은 단 하나의 단어였다. 한 달 후 진우는 호텔의 소유주인 대기업 총수를 비밀리에 만났다. 처음에는 코웃음치던 총수도 시장 가격보다 30%나 높은 1조 원이라는 현금 인수 제안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그룹 내부의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그에게 진우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호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던 날, 진우는 순자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형수님, 이제부터 스카이팰리스 호텔은 형수님의 것입니다. 순자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호텔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내 딸을 괄시하던 것들을 모두 정리해야지요. 그녀는 호텔의 총지배인과 임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순자는 이어 하윤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가장 명예로운 기회를 줘야 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베일 속의 회장님께서는 직원의 노고를 높이 사는 아주 현명하고 자비로운 분이 되실 겁니다. 아무도 그분의 진짜 얼굴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요. 진우의 말에 순자의 입가에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온화함과는 거리가 먼 서늘하고도 비장한 미소였다. 스카이팰리스 호텔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소문은 직원들 사이에 불안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해외의 거대 투자 자본이 인수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돌 뿐 새로운 회장의 정체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호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 듯 고요하지만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변화의 칼바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불어왔다. 총지배인을 비롯한 기존 임원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진우 변호사가 내세운 새로운 경영진은 냉정하고 신속하게 조직을 장악해 나갔다. 그리고 그 칼날은 마침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까지 향했다. 전 직원 재계약 심사 및 구조조정 단행. 공지문이 붙던 날 박하윤은 동료들과 함께 얼어붙었다. 비정규직 말단 직원부터 정리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하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이 직장마저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옥탑방 월세와 산더미 같은 빚을 감당할 길이 막막했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결전의 날 하윤은 인사팀장 앞에 섰다. 차가운 표정의 팀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하윤 씨, 그동안의 노고는 감사하지만 호텔의 새로운 운영 방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됩니다. 해고, 그 한마디가 하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닥치니 눈앞이 캄캄했다. 왜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진상 고객의 폭언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한 줄짜리 해고 통보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다.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등 뒤에 꽂혔다. 호텔을 나서며 올려다본 거대한 건물은 마치 괴물처럼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엄마에게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다. 걱정하실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하윤은 좁고 차가운 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가. 절망의 이틀이 지났다. 마지막 근무를 앞둔 날 오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하윤 씨 되십니까? 여기는 스카이팰리스 호텔 비서실입니다.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해고 결정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걸까? 네, 맞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새로 부임하신 CEO께서 박하윤 씨를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펜트하우스 라운지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CEO가 나를 펜트하우스 라운지는 VIP 고객만 출입할 수 있는 하윤 같은 직원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텔로 향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펜트하우스 라운지. 그곳에는 서진우 변호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호텔의 새로운 대표이사 서진우라고 소개했다. 앉으시죠, 박하윤 씨? 하윤은 영문을 모른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 대표는 그녀의 이력서와 근무평가서가 담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하윤 씨는 지난 3년간 우리 호텔에서 발레 파킹 업무를 담당했더군요. 고객 불만 접수 건은 단 한 건도 없고 오히려 칭찬 카드가 매달 가장 많이 접수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을까요? 서 대표의 질문에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봤죠. 서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회장님께서는 박하윤 씨 같은 인재가 말단에서 썩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정보다 결과를, 말보다 성실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새로운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하윤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은 인사 발령서입니다. 호텔의 모든 고객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리, 고객 경험 관리팀 팀장으로 박하윤 씨를 정식 임명하고자 합니다. 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발레 파킹 직원이 하루아침에 팀장으로, 그것도 호텔의 핵심 부서 책임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중책을 맡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 무슨 착오가... 하윤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그 모습에 서진우 대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착오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박하윤 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윤은 숨을 멈췄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봐 온 회장님, 대체 누구지? 그분께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의 성실한 고객을 대하는 당신의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당신의 선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박하윤 씨. 당신은 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해고의 절망에서 한순간의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회장님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박하윤 씨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팀장 박하윤. 그녀의 이름 옆에 적힌 낯선 직책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서진우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따뜻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춥고 좁은 옥탑방에서는 나오셔야겠지요. 여기 호텔에서 직원 복지로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내일 당장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가 내민 아파트 계약서와 열쇠를 받아든 하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멀리 떨어진 관제실 화면으로 김순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벅찬 울음소리에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딸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의 세상이 되어줄게.
그날 스카이팰리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는 상류층 부인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가 열리고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명품과 보석들이 자태를 뽐냈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샴페인 거품처럼 공간을 채웠다. 그 중심에는 단연 박준호 판사의 아내 최지영이 있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실크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좌중을 압도하며 사교계의 중심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품격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어머, 박사모님, 오늘 목걸이가 유난히 빛나시네요. 호호, 별 말씀을요. 그냥 남편이 얼마 전에 선물해 준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남편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녀가 친정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하지만 최지영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한창 대화에 열을 올리던 그녀의 눈에 로비 한쪽 기둥 근처의 서성이는 익숙하고도 끔찍한 형체가 들어왔다. 날고해진 갈색 코트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초라한 행색. 바로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순자는 새로 팀장이 된 딸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호텔을 찾은 것이었다. 혹여나 딸에게 누가 될까봐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하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최지영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멸과 혐오감으로 가득 찬 냉혹한 표정이 떠올랐다. 저 여자가, 저 가난하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혹시라도 사교계 친구 중 누군가가 저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잠시 실례할게요. 지영은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뾰족한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순자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어머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순자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아가,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제가 여길 오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여기에 계신 게 이상한가요? 지영은 주위를 신경질적으로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하윤이, 우리 딸 일하는 거 잠깐 보러? 하윤이요. 기껏해야 주차장에서 차나 빼주던 애가 운 좋게 팀장 자리 하나 꿰차니까 이제 돈이라도 뜯어내러 오셨어요. 아니면 걔 망신이라도 주려고 작정하셨어요. 아가,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말이면 다예요. 행색을 좀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오세요? 어머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이 호텔 로비 전체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순자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영의 뒤틀린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지영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자신을 무시해 그때 마침 한 직원이 시원한 얼음물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그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순간 지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트레이 위에서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 하나를 낚아챘다. 제발 제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촤, 차가운 얼음물이 순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그대로 강타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고 얼음 조각 몇 개가 타닥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자의 잿빛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턱을 타고 차가운 물줄기가 낡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순자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운 모욕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한 점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도 서늘하게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듯이. 뭘 봐요. 그 눈빛에 지영이 오히려 소름이 끼쳐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찢어질 듯한 외침과 함께 로비 저편에서 하윤이 달려왔다.
그녀는 바자회 현장을 지휘하다 이 소란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눈앞의 광경을 본 하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물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앞에 빈 유리잔을 든 채 악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올케 최지영. 하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 자신의 유니폼 재킷을 벗어 엄마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리고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최지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하고 어리숙했던 과거의 박하윤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형님? 차가운 분노가 서린 하윤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날 저녁 박준호 판사의 저택은 냉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지영은 분에 못 이겨 거실을 서성거리며 씩씩댔고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하윤이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한테 대들었다 이 말이요. 대든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데 와, 세상에 걔가 그런 애인 줄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늙은이는 또 어떻고요. 물을 뒤집어 쓰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 빤히 쳐다보는데 꼭 귀신이라도 보는 줄 알았다고요. 지영은 자신이 물을 끼얹은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하윤의 무례함과 시어머니의 기괴함만을 부풀려 떠들어댔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아내의 편을 들었을 준호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복잡했다. 하윤이가 팀장 발레 파킹하던 애가 갑자기 그는 아내의 히스테리보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 훨씬 더 신경 쓰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고졸 출신의 아무런 경력도 없는 동생이 대한민국 최고의 5성급 호텔에서 하루아침에 팀장이 된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확률보다도 희박한 일이었다. 여보, 그 호텔 새로 인수한 회장이 누구인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듣자 하니 해외 펀드라던데. 아 맞다. 그 서 대표라는 남자 아주 젊고 잘생겼더라. 혹시 알아? 우리 그 순진에 빠진 아가씨가 젊은 대표 눈에 들어서 지영의 말끝에 담긴 저속한 암시에 준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배경 없는 여자가 갑자기 성공하는 길. 세상에는 뻔한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은가. 설마 뒤에 누가 있는 건가.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던 준호는 다음날 둘째 박현우 교수에게 연락해 만남을 청했다. 카페에 마주 앉은 형제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론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하윤이 소식 들었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들었어. 팀장 됐다며 뉴스에도 조그맣게 났더라. 무슨 프로그램 기획했다고. 현우 역시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평소 무시하던 여동생의 성공은 그에게도 질투와 의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준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우는 침묵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아주 많이.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의 인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판사라는 직위는 그에게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정보 접근 권한을 주었다. 그는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나야. 부탁 하나만 하자. 스카이팰리스 호텔 인수한 법인 희망 디벨롭먼트라고. 그 회사 실소유주가 누군지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비공식적으로? 며칠 후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호야, 이상하다. 네가 말한 회사 페이퍼 컴퍼니야.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라고. 자금 흐름도 워낙 복잡하게 얽어놔서 실소유주 추적은 거의 불가능해.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는 이상은. 유령회사. 준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거대한 검은 돈 혹은 정치적인 배경이 아니고서야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 법률 대리인 항목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서진우.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 장례식 때 찾아와 슬픔을 나누었던 그 아저씨. 그가 왜 아버지의 친구가 어째서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를 대리해서 호텔을 인수하고 하윤이를 팀장으로 앉혔단 말인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림은 더욱 기괴하고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화살표가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준호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하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하윤이냐 오빠다. 오빠,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 현우랑 같이 호텔에 좀 들르마. 네가 팀장도 됐는데 축하도 해줄 겸. 그리고 너희 호텔 새로 오셨다는 회장님께도 인사를 좀 드리고 싶구나. 우리가 하윤이 오빠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동생을 떠보고 진실을 캐내려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베일 속의 회장이 있다고. 그리고 그 회장을 만나면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토요일에 보자꾸나. 전화를 끄는 준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던진 의심의 화살이 결국 자기 자신의 심장을 꿰뚫게 될 운명의 부메랑이 되리라는 것을. 박하윤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어둡고 퀴퀴했던 옥탑방에서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기름때 묻은 발렛 파킹 유니폼에서 단정하고 세련된 팀장 명찰이 달린 정장으로.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고졸 출신 낙하산, 대표 눈에 들어 인생 역전한 신데렐라.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첫날, 하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팀원들은 그녀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은근한 무시는 칼날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특히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인 과장은 사사건건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며 리더십을 흔들었다. 회의 시간 하윤이 의견을 제시하면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팀장님, 현장 경험만으로는 전체를 보실 수 없습니다. 호텔 경영은 체계적인 이론과 데이터 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중한 건의를 가장한 명백한 무시였다. 하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호텔의 모든 부서를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룸메이드들과 함께 객실을 청소하며 고충을 들었고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셰프들의 불만을 기록했다. 발렛 파킹 팀원이었던 옛 동료들에게는 여전히 허리 숙여 인사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녀의 진심은 조금씩 얼어붙었던 팀원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라 정말로 호텔과 고객을 위해 일하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은 비에 젖은 채 휠체어를 힘겹게 밀며 호텔로 들어오는 한 노부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 많차라 어쩔 수 없이 먼 곳에 주차한 뒤 비를 맞으며 힘겹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다음 날 회의 시간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우리 호텔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직접 에스코트하고 발렛 파킹은 물론 짐까지 객실로 옮겨드리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과장은 즉시 반대하고 나섰다. 팀장님, 그건 인력 낭비입니다. 추가 인원 없이 지금 인력으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수익성도 전혀 없고요. 수익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호텔을 찾는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한 분의 고객이라도 우리 호텔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는 서진우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시행되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찬사가 쏟아졌고 SNS와 블로그를 통해 마음까지 케어해주는 호텔이라는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호텔의 이미지는 수직으로 상승했고 다른 호텔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신문 경제면에 하윤의 사진과 함께 작은 기사가 실렸다. 스카이팰리스 호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로 고객 감동 이끌어 박하윤 팀장의 혁신적 아이디어 주목. 그날 저녁 김순자는 돋보기를 쓴 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신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딸의 사진을 오래도록 쓸어보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년간 겪어온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우 변호사였다. 형수님 접니다. 네, 서 변호사님, 신문 봤어요. 우리 하윤이. 정말 장하지요. 순자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준호 판사와 박현우 교수가 이번 주 토요일 호텔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순간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이 왜요? 하윤 씨를 축하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일 속의 회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순자는 직감했다. 아들들의 의심이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무대. 순자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그러나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대를 준비해야지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토요일 오전 새로 얻은 아파트의 넓은 드레스룸에서 김순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질서정연하게 걸려있는 새로운 옷들을 비추고 있었다.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고가의 옷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옷에도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며칠 전 서진우 변호사가 보내온 하나의 옷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깊고 서늘한 바다를 닮은 짙은 남색의 실크 원피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고급스러운 원단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했다. 순자는 천천히 그 옷을 꺼내 입었다. 차가운 비단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의 늙은이가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 아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과 서늘한 슬픔이 깃든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이것은 옷이 아니었다. 오늘 그녀가 입고 나갈 갑옷이었다. 오후 2시 그녀는 약속된 장소인 호텔 40층의 VIP 회의실에 도착했다. 서진우 대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령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던 그녀였다. 모든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형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긴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작은 파일들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첫 번째 파일 안에는 구깃구깃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비닐 속에 곱게 들어있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다. 진우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넓고 적막한 회의실에 아들 박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이런 옷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동료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영상 파일이었다. 대학교 복도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과 저편에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겁먹은 짐승처럼 반대편 계단으로 도망치는 둘째 아들, 박현우의 뒷모습이 흑백 화면 속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철.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박하윤이 두 오빠에게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쪼개어 붙여온 계좌 이체 내역서 사본과 그녀가 살던 옥탑방의 처참한 내부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끓여주었던 라면 한 그릇의 사진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다. 차가운 숫자와 빛바랜 사진들이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뜨거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자신의 손으로 존경하던 친구의 아들들을 나락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나는 괜찮으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서 대표.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진우를 바라보았다. 끝내려고 온 겁니다. 같은 시각 박하윤은 자신의 팀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오빠들에게서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었다. 회장님께 잘 보여야 한다느니, 내가 중간에서 말을 잘해야 한다느니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았다. 대체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오빠들이 회장님을 만나겠다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오늘 회의를 위해 가장 단정한 정장을 골라 입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실수해서 자신에게 파격적인 기회를 준 그 얼굴 모를 회장님의 명성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웠다. 2시 50분. 서진우 대표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하윤 팀장님, 지금 바로 40층 VIP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과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마침내 회의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정중하게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하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의실 가장 안쪽 서울의 정형을 등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그녀의 어머니 김순자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박준호와 박현우가 들어섰다. 그들 역시 회장석에 앉아 있어야 할 낯선 인물이 아닌 자신들의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세 남매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한 여인의 차가운 결심이 제40층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위험하게 충돌했다. 순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다들 왔구나. 그럼 시작해볼까? 폭풍이 마침내 그 눈을 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박준호와 박현우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입을 벌린 채 회장석에 서 있는 어머니 김순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뒤엉켜 터져나갈 것 같았다. 저토록 위험 있는 모습, 저토록 낯선 눈빛. 저 사람은 정말 자신들이 알던 그 초라하고 가난한 어머니가 맞는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큰아들 준호였다. 그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듯 날카롭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해?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옷은 또 뭐고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두 아들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자식을 향한 온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사가 죄인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 무거운 권위였다. 엄마. 박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녀 역시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가 왜 저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그때 서진우 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켰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투명한 비닐 파일에 담긴 구깃구깃한
5주 5,000원짜리 지폐에 고화질 사진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준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던져주듯 쥐어줬던 바로 그 돈이었다. 모든 것은 이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준호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이런 옷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법원이에요. 동료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이거라도 드릴 테니 버스비 하세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내 사무실을 도청한 거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당황한 자의 발악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낯익은 대학교 복도의 영상이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질겁하며 반대편 계단으로 도망치는 박현우 교수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재생되었다. 안 돼. 현우는 신음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의 비겁하고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하윤이 살던 옥탑방의 처참한 내부 사진들이었다. 곰팡이가 핀 벽 낡은 전기장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 하지만 막내 따님은 달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무거워졌다. 가장 따뜻한 자리를 어머니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마지막 한 끼였을 라면을 기꺼이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면에는 지난 10년간의 빼곡한 계좌 이체 내역서가 나타났다. 박하윤, 박준호 50,000원, 박하윤, 박현우 100,000원.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대학 등록금까지 포기하며 오빠들의 책값과 용돈을 붙여온 눈물겨운 기록이었다. 하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준호와 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들의 성공이 저 가난한 동생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마침내 스크린의 마지막 영상이 떴다. 그것은 얼마 전 호텔 로비의 CCTV 영상이었다. 최지영이 시어머니에게 악담을 퍼붓고 급기야 얼음물을 얼굴에 끼얹는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하윤이 달려와 자신의 재킷으로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분노의 눈으로 올케를 노려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소리와 함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상영이 끝났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김순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알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내가 왜 너희를 시험했는지. 너희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현우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이성과 체면이 모두 무너진 모습이었다. 준호 역시 떨리는 몸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께서 계획하신 일입니까? 저 호텔도 하윤이 자리도 전부 그렇다. 순자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서진우 대표에게 눈짓했다. 진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남편 박동수 명의의 비트코인 자산 증명서였다. 예상평가 자산 1조 2천억 원. 1조라는 숫자를 본 순간 두 아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가난 멸시 외면, 그리고 갑작스러운 부와 성공,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연극의 가장 어리석고 추악한 악역을 맡았던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난해 보이자 5,000원으로 나를 쫓아냈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다.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하윤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온기까지 내게 내어주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너희는 평생 깨닫지 못할 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울고 있는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은 진짜 내 자식이었던 이 아이에게로 갈 것이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준호마저 무너져 내리며 무릎을 꿇었다. 판사의 위엄도 장남의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친 채였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기회는 너희가 내민 5,000원과 함께 너희가 닫아버린 그 차가운 문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하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일어나거라 내 딸아.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것이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두 아들을 등진 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판은 끝났다. 한 달 후 스카이팰리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한 달 전의 자선 바자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파와 열기로 가득 찼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샹들리의 불빛보다 더 환하게 공간을 밝혔다. 오늘은 베일에 쌓여있던 희망 디벨롭먼트가 설립한 공익재단 어머니의 미소,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장의 가장 앞자리에는 김순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원피스 대신 은은한 빛이 감도는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고 자애로운 미소만이 번지고 있었다. 마침내 단상 위로 사회자가 올라섰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머니의 미소, 재단 출범식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할 본재단의 초대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박하윤 이사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박하윤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깔끔한 흰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리숙하거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그녀는 모든 것을 배웠다. 엄마의 과거, 오빠들의 배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책임의 의미까지. 슬픔과 충격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지혜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깃들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의 미소 재단 초대 이사장 박하윤입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로 그녀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 발레 파킹 직원으로 일하며 보았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강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연설이 끝나고 사회자가 재단의 명예회장인 김순자를 단상으로 모셨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자리에 선이 돌아가신 제 남편 생각이 많이 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시계를 고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이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제 딸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의 90%는 1조 원을 어머니의 미소 재단에 기부하며 그 모든 운영 권한을 제 딸 박하윤 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 1조 원 기부라는 말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들들이 아닌 막내딸에게 모든 것을 주느냐고. 오늘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다. 진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가슴에 품은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저에게 자신의 마지막 온기까지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순자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존경과 감동이 뒤섞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껴안았다. 바로 그때였다.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값 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채 박준호와 박현우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행사장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폐인처럼 지냈던 그들의 모습은 광기에 가까웠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머님의 자식입니다. 준호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현우 역시 무대 앞으로 달려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상황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들이댔다. 재벌가의 상속 다툼,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들. 이보다 더 자극적인 기사거리는 없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순자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보아라. 이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것이 바로 돈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다. 너희는 내가 가난할 때는 나를 버렸고 내가 부자가 되자 내게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녀는 무릎 꿇은 두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돈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겪는 이 뼈아픈 수치심.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거라. 준호와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수백 쌍의 눈이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남김없이 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그들이 사라진 뒤 순자는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장내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한 여인의 위대한 승리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박수 소리였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나와 두 모녀를 애워쌌다. 그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순자는 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재단 출범식에 떠들썩했던 소란이 지나가고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두 아들을 잊었다. 1조 상속 스캔들은 사람들의 가십거리에서 금세 멀어졌고 대신 어머니의 미소 재단의 따뜻한 행보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재단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박하윤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밝히는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해 늦가을 김순자와 박하윤은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하와이였다. 평생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한 엄마를 위한 하윤의 선물이었다. 인천공항 출국장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비행기를 보며 아이처럼 설레는 엄마의 모습을 하윤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와이의 공기는 따뜻하고 습했다. 와이키키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발코니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말없이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기억들을 남김없이 지워주는 듯했다. 엄마 행복해? 하윤이 물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도 따뜻했다. 여행하는 동안 순자는 비로소 지난 8년간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을 되찾았다. 그녀는 하윤과 함께 현지 시장을 구경하며 열대 과일을 맛보고 생전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었다. 하윤은 그런 엄마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여행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해변의 모래사장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순자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랫동안 그녀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을 지켜왔던 구깃구깃한 5천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이젠 이것도 보내줘야지. 순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 지폐를 바다를 향해 날려보냈다. 5천원짜리 지폐는 바람을 타고 잠시 허공을 맴돌더니 이내 붉은 노을빛을 머금은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원망과 미움 아픔의 시작이었던 그 돈이 마침내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순간이었다. 오빠들한테서 편지가 왔었어. 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행을 오기 전 뒤늦게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온 두 오빠가 쭈뼛거리며 내밀고 간 편지였다. 순자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다. 읽어보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순자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좋구나.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듯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 편지를 읽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남극의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엄마, 이제 우리 뭐 할까? 하윤의 물음에 순자는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처럼 이제 너는 너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야지. 나는 그 모습을 평생 지켜볼 거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래를 툭툭 털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한국으로 돌아온 후 김순자는 스카이팰리스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재단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재단의 공식적인 직함은 맡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재단 식당으로 출근해 직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밥을 지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느 맑은 봄날 순자는 재단 옥상에 가꾼 작은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하윤이 올라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엄마 뭐해? 씨앗 좀 심으려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씨앗만 잘 심어두면 봄은 꼭 오거든. 순자는 흙 묻은 손으로 딸의 뺨을 다정하게 쓸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두 모녀의 등 뒤로 서울의 마천루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은 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왔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맞이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었다.